오늘은 3편의 마지막 주제, 새로운 의무형 학부수단.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4편 권리구제로 접어들게 되죠. 남은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공표에 관한 그 부분이 법률 개정된 걸 제가 실수로 놓쳐가지고, 보충자료를 좀 보완을 했고, 단순히 몇 가지 이제 암기만 하면 된 그런 주제들이에요. 자, 등장 배경은 뭐 옛날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게 필요하다. 뭐 그런 뻔한 얘기고, 그다음 분류는 뭐 3편의 첫머리 시작할 때 봤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금전적인 제재이 아니냐. 요 이전에 일단은 그 분류가 전통적인 그 실효성 학부 수단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단인지 그 정도 분류는 가끔 몇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거 분류 문제는 최하급 난도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고, 금전적 제재에 가는 건 뭐 금자, 세자 들어가는 거죠. 금이라는 게 그 현금, 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산세 이런 거 들어가면은 세금도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물납이라고 해서 그 강론에는 출제됐던 쟁점인데, 물납이라고 해서 물건 납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부동산은 그 환가라 그러죠. 환가. 현금화 시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상속받긴 했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을 때 이제 그 부동산이나 주식 뭐 이런 거 갖고 내는 걸 물납이라 그러죠. 물납. 그래, 금전적 제재라는 거 뭐 뻔하죠. 조세, 특별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의무 위반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재적 공과금과 이제 재정적 공과금과의 차이인데, 저는 더 상세한 거는 강론에서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강론에 가면 공용부담법에 거기서 또 특별한 걸 다루거든요. 그 다음에 재무행정법에도 마찬가지고,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자를 얘기하는 건데, 제때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자 내는 건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이게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납부지원 가산세로 이제 그 재작년부터 통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알아두면 될 거예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이건 허가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특허로서 재량행위라 그랬죠. 사용료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이건 지연이자는 개념에서 나오는 거죠. 부대세 일종이다. 이게 왜 세금인지 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저도 논리적으로 그냥 결론을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이 처분성 관련되는 논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건 안 열어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처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산발적으로 봤잖아요. 4편에서 종합정리하는데, 일단 이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직접적으로 권리무에 변동을 초래해야 되는데, 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법률에서 딱 정해지는 거예요. 법률에서 옛날에 가산금 5%였거든요. 법률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법률에 확정되고 난 후에 이걸 갖다가 그 고지하는 거는, 이건 새로운 어떤 권리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거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권리무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권리가 법률에서 확정됐다, 권리 의무가. 이런 식의 이제 논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몰아서 다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금의 법정일은 납부기한 도과한 때다. 이건 상식이죠. 납부기한 도과 안 하면 지연이자를 물지는 않잖아요. 지연이라는 말이 납부기한이 도과는 경과의 동의어예요. 납부기간이 지나야 이제 지연이 되니까 지연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개념 문제고,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에 처분 당시부터 위법 사유가 있어. 처분 당시부터 위법 사유 이러면 뭐예요? 하자 정도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이고, 아니면 이제 취소 사유죠. 철회하고는 관계없어요. 철회하고 실효는 장래유라, 후발적 사유라 그랬죠. 자, 그래서 부가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그럼 이게 부가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되면, 그러면 그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지체가산금도 당연히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얘도 환급해야 된다. 이것도 뭐 당연하게 해석이 되는 판례고, 기반시설 부담금, 이 부담금이 공용부담법에서 특별부담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례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부가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고 납부 의무자의 납부 이행 지체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청이 지체 가산금을 정당하게 징수하는, 이게 정당하게 징수했는데 나중에 그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건 정당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당초 정당하게 징수한 지체 가산금까지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뭐 정당하게 징수했다라는 거에 그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 가산세인데 이거는 그 세법의 그 납세 의무 있죠.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이게 성질도 행정상 제재다. 그다음 가산세와 본세 부가처분 이거는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요 별개다. 우리가 양벌 규정에서 봤었죠. 양벌 규정에서도 법인이나 사업주의 그 범죄 성립과 종업원의 행위는 별개다. 이것도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돼.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494 관련해서 인용해서 봤던 거고, 다음 페이지 가면 별개니까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산출세액이 없는 거지 본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국세 가산세는 환급가산금의 적용 대상이다. 이것도 아까 유사한 거 봤죠. 잘못 부과된 거 돌려줄 때는 이자까지 환급할 때 국가가 잘못 걷어간 거니까 이자까지 물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 앞에서 봤던 거하고 유사한 거고. 그 다음 가산세 종류까지 다 외울 건 아니에요. 그 판례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아까 맨 위에 2번 판례하고 달라요. 아까는 본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산출세액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가징수할 수 없다라는 거. 이와 같은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 이러면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거죠. 불가증력. 이런 거, 용어는 다 행정이력 때 배웠죠. 본세의 납세 의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 사실관계만 비교해 주면 될 거예요. 가산세 부과요건인데 이 고의가시를 유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일단 중요하게 출제가 많이 됐던 거는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고의 또는 과시를 유한다라는 건데, 국가배상권 2조에도 고의 또는 과시를 유하고 국가배상권 5조 0조물 책임은 또 고의가시를 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의가시를 유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건데, 가산세의 경우는 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법률 내용도 그거예요. 그 도표까지 다 읽을 건 아니고. 자, 판례 보면은 뭐 제목 그대로죠. 첫 번째 판례는.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거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변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납세 의무, 본세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세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걸 전제로 하는 무신고, 가소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거 관세나 뭐 달리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왼쪽에서 봤던 판례하고 똑같은 거 제약인이죠. 그 다음에 뭐 4번도 뭐 똑같은 내용이죠. 관세도 마찬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되죠. 어쨌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신고를 한 경우니까 그 신고가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무신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상식이고. 자, 그 다음에 갑이 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을과의 약정에 따라 병원장으로서 대가를 받고, 이런 경우가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장 병원. 윤석열 마누라 엄마 장모죠. 장모도 지금 사무장 병원 저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병원장으로서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에 사업자 등록을 받죠. 마치 자기가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자기는 고작 해봐야 바지 사장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원래가. 근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신고 납부를 했죠. 하긴 했죠. 허위로 하긴 한 거지만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가백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한 사안인데 어쨌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였으면 전제한 거 이거는 당연무효라는 것까지 받으면 돼요.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 본인에게 해당 국세에 관해 부가제척 기간을 연장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전원합의체 판례는 항상 중요한 판례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지 않은 경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관계가 그 다음에 나오죠. 법인의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를 적용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유사한 사안인데 저 동기는 상관없다고 했던 게 양벌 규정에 있었죠. 그 종업원의 회사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동기 뭐 이런 거는 관계가 없다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550페이지에 그 비교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게 550페이지인데 자, 그 내용이 어디냐 밑에 보면 관련 판례 5번이 있죠. 종업원의 위법행위 동기는 영업주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종업원의 동기가 그 영업자나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다. 이래도 그 영업주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산세 부과는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 비교를 안 하면 헷갈리기 딱 좋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관련 사례는 뭐 출제 빈도가 극히 떨어져요. 첫 번째 판례 하나 출제된 건데 가산세 부과 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 납부 의무를 불이한 거 이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저것도 또 헷갈리는 게 있죠. 행정벌에 있었죠.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549에 있는데 자 549에 가면 그 관련 판례 2번이 있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은 걸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잖아요. 이거 575하고 법 지식이 없는 국민이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된 건데 여기 가산세에 관한 거는 어때요? 그 세법은 허가 영업에 관한 법률보다 더 어렵고 전문적인 거예요. 아 근데 세무공무원이 이거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아는 거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인데, 갑주식회사가 자신의 토지에 해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인 을주식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마친 후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했고, 관할관청이 갑 회사의 취득세를 결정 고지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 이러면 이건 신탁이 되면 수탁자에게 법적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관할관청이 갑회사에 대한 부가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을회사의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 고지한 사안인데 을회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사유 인정한 건데 이런 논리는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런 논리는 어떤 법률이
위헌 결정되기 전에는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그 나중에 위헌 결정된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중대한 하자이긴 하지만 명백한 하자가 아니니까 취소사유다. 근데 위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그 헌법재판소의 의회 공식적으로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위헌 결정된 법률인지를 모르고 그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다라는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한번 익히면 해석이 가능한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변호사인갑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법인 파산 사건에 대한 파산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줄곧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세율이 낮거든요. 과세관청이 이를 기타 소득이 아닌 상합소득 이러면 세율이 확 올라가죠. 상합소득으로 봐 아직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과세 연도인 2009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사안인데 이거는 어때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그 상합소득인지 그 기타 소득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가산세 부과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부 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건 보완까지 된 거죠. 그러면 보완까지 됐으면 위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얘기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정보까지 제출했죠.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의무가 없고 가산세 납부 의무도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 다 적용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과징금인데 행정법상 그 의무 위반 또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데 이거는 이제 의무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죠.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법이거든요. 이게 전두환 때 처음 도입된 건데 원래는 경제법상 연역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경제법에서 도입된 거지 행정법에 도입된 건 아니거든요. 그 공정거래법은 이제 경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지역적인 건데 한 번인가 출제됐던 건데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인정된다. 근데 이런 거는 외울 건 없어요. 당시에도 저런 법률에 깊숙한 내용을 행정법도 아닌 경제법에서 깊숙한 출제를 한 거는 출제 한 놈이 또라이지 미친놈이지 수험생이 저거까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도 저거 몰라도 정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외우려고 할 건 없다. 부가금하고 변형가증금인데 이건 35에서도 인용했었죠. 이거는 이제 공익 때문에 그 영업적 그 핵심 개념은 두 번째 줄 보면 사업정지, 조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이 말 나오면 변형과징금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변형과징금 사례를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에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금액까지 외울 건 아니고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취지가 앞에 나왔고 뒷부분이 이게 변형과징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조업정지 가름, 사업정지 가름, 의료기관, 병원 이거 영업정지나 영업화가 취소해버리면 어때요? 환자들 불편이 엄청나게 따르죠. 그러니까 또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동주택 냉난방시설 겨울에 이거 운영을 못하게 해버리면 어때요? 엄청나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죠. 뭐 대충 밑에 읽어봐도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다 일일이 외우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아까 위에 그 취지하고 개념만 정확히 알면 되는데 이건 이해를 위해서 보는 거죠. 이해를 위해서.
그래도 이런 경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돈만 내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때요? 영업은 계속해도 그 영업 이익을 갖다가 과징금으로 환수하니까 영업정지를 한 것과 이제 같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사업정지 가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정명령 대신하는, 가름한다는 거는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자격정지 가름하는 과징금도 도입되고 있다는 건데, 자, 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의 위임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 요 그 규정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 이거는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침익적인 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배경에 깔면 돼요. 그래서 유추해석, 확정해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법률에 위임이 없는 걸 확장해석, 유추해석 해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될 거예요. 과징금의 성질은 급보함형이죠. 급보함형.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행정행위면 누구 권한이에요?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합의행정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거는 합헌이다. 당연하죠. 행정청의 권한인데 과징금이. 그 다음에 그 2%하고 30%하고 비교하면 될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산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2% 범위 내. 이거는 합헌이죠. 이거는. 근데 요거하고 비교할 게 그 6번, 다음 페이지 6번 판례 보면은 부동산 그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줄여가지고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거든요. 법을 위반한 명의 신탁자 및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존 명의 신탁자 등에 대해 부동산 가액이 무려 30%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100억이면 30억을 과징금으로 내라? 이거 엄청나죠? 누가 봐도 너무 심하죠? 과잉금 저한 취기반이.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감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오면 그 세 번째 판례에 과징금을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뒷부분은 가산세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 여부인데 45페이지에서 인용했는데 대부분 재량행위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실명법만 기속행위가 있죠. 일단 재량행위다. 그럼 취소의 범위도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그 일부 취소해서 금액을 법원이 확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 그래서 일탈 남용이 있다 그러면 전부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이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봤었죠.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거 사실관계를 잘 나눠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쪽은 여러 개 위반행위예요. 여러 개 위반행위. 하나의 위반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이런 거 봤었죠. 여러 개 위반행위면 각각 부과하는 거고 하나의 위반행위가 여러 법률에 저촉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로 처벌하는 거. 그와 같은 논리예요.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위에 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각각의 적절한 과징금이 얼마인지는 행정청이 그 결정해야지 이걸 법원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각각 행정청이 결정한 금액을 결정했는데 여러 개 위반행위 중에 일부 위반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요때는 일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건 그 부분은 다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반 사실이 없는 그런 경우에 이거를 과징금을 취소하는 거지 이거는 금액을 직접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2번은 한 개 사건에 적절한 금액을
법원이 결정해서 일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일부 취소지만 여러 개 위반행위 중에 일부에 관한 걸 취소하는 거지 과징금 금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또 마찬가지죠. 법원이 일부만 취소할 수 없다는 건 뭐 재량행위는 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안 이을 수 없다 그랬죠. 부동산 실명법 여기는 기속행위다. 이거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세요. 간단한 결론이니까. 그 다음 6번은 미리 봤고 7번 그 추가 감면 신청해서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가 모두 여럿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처분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인데 그 핵심을 보면은 과징금 부과 처분하면서 적용한 기준이 과징금제도와 추가 감면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그러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재량일탈남용이 아니다. 앞에서 봤던 그 지식 갖고 다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 성격인데 판례는 일관되질 않아요. 제재금이다.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거다. 이 두 가지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눈으로 익혀두면 되고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승계 상속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돈에 관한 것 중에 상속이 안 되는 건 이행강제금 하나죠. 이행강제금. 벌써 뭐라?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또 눈에 봐라 안 띄네. 하여튼 뭐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그 돈에 관한 건데 유일하게 상속이 안 되는 거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판례라고 보이는데 그다음 과징금의 법적 근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 부담금 산정 기준인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하거나 이 부담의 변경 유보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부관에서 배웠던 거죠. 부관의 사후 변경 유보. 그게 156에 있죠. 156. 그 156의 밑에 관련 판례 1번이잖아요. 이거 출제가 뭐 수십 번 됐던 엄청나게 유명하면서 중요한 판례인데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미의 범위나 내용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 변경. 이거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 바로 여기와 관련되는 사안이죠. 그 다음에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 허용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저거 알아둬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 토지거래 허가도 허가라는 말이지만 어때요? 안 받으면 이게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인가다, 실질이 인가다라고 했죠.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왜냐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가 인가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효다라는 거. 그 배경 지식을 모르고는 독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배경 지식 알면 되게 쉬운 거고. 권리구조는 뭐 행정행위니까 항고소송이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전북 김제시 장희자동차 사건인데 면허받은 장희자동차 운송사업구역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해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김제시가 행정구역이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전에는 나눠지기 전에 그 독점적으로 이 영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눠지니까 기존 업자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거든요. 먼저 줬는데 삐졌어요. 아, 나 다 할 거야. 나는 일부만 선택하는 거 안 해. 뭐 이래가지고 안 하니까 그나마 인구가 많은 김제시, 요 시에 해당하는 거로 영업구역을 김제시장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복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 사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의해 다른 사업구역의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거는 면허 조건으로 부과되는 사업구역 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이 사건 재결은 그 원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한 피고 보조 참가인의 권익 참가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그 내용도 그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사업구역에 상주하면서 영업해도 좋다는 게 아니어서 이로써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물론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일단 이거하고 또 우리가 한지약종상 경상남도 고성군의 한지약종상 허가하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90일에 있는데 90일에 90일에 맨 밑에 발려진 한지약종상허가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 알죠? 이거는 그 의료 취약지죠. 병원이나 약국 그 다음에 보건소나 보건지수가 없는 이 격오지 같은데 의료 취약지에 그래가지고 어때요? 특별히 법령의 위임을 받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한지약종상 허가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약사 면허를 받으려면 그러면 그 약대를 나와야 되고 그 약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정식 약대를 안 나와도 일부 이제 시험 과목으로 해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일개면의 일개약종상이라고 법령에서 배타적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했는데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일개면의 일개약종상인데 여기 고성군 대가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험준한 고개가 면을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밤에 약사로 그 험난한 산을 늑대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산을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요때는 일개면을 또 면적을 나눠가지고 일부만 배타적 독점 영업을 한 건데 경남도지사가 이 법령을 착각해가지고 아예 이전 허가를 내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예 이전 허가를 내줘서 거기 배타적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한 사건인데 행정청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도 배타적 독점적이에요.
그 시와 군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는 배타적 독점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아까 얘기했죠. 기존 업자가 시에서 하니까 그 새로 신규 발급받은 사람은 어때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여기 얘 구역으로 기존 업자 구역 시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징금 부과됐는데 기분이 좋았겠죠. 요놈 꽃이다. 내 영업구역을 침해한 이 나쁜 자식한테 과징금 부과됐구나. 근데 이게 그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인용재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졌죠. 그죠? 저는 과징금, 저 나쁜 놈, 저 과징금 부과받으니까, 속이 그냥 채증이 확 풀렸는데, 아니, 그게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니까 기분이 확 잡쳐가지고, 다시 또 채증이 유발됐죠.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인용재결의 취지가, 남의 기존 업자의 영업구역에서 영업을 해도 좋다라는 그 취지가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고성군의 그 권생당 약광, 한일 약광 사건하고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건 아예 그 신규 허가로 이전 허가를 내준 거예요. 경남도지사가. 배타적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해서 행정청이 거기서 장사해도 좋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고, 이거는 남의 영업구역을 침해해도 된다는 취지의 재결이 아닌 거예요. 증거불충분 때문에 취소가 된 거지. 자, 그래서 그것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구별하면 절대 혼동이 안 될 건데, 아마 처음 공부하는 친구는 제가 설명을 해도 환장하겠구만, 이거 행정법. 그죠? 뭔 얘기야, 이거. 그냥 문장도 적같이 써놨네, 진짜, 뭐 이러면서 반감이 될 수 있는데, 행정법 논리적 과목이라 처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든 거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논리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 순간에는 행정법은 이제 뭐 암기하지 않아도 다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참 매력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중단된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회생 절차와 관계되는 거라 출제 가능성이 뭐 별로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에서는 안 달아도 될 정도의 지엽적인 판례다.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한 후 부과 처분하자를 이유로 감액 처분한 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행정청이 감액 처분한 경우. 행정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일부 취소하는, 이게 일부 취소가 감액은 일부 취소잖아요. 아까 법원이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거지만 행정청은 일부 취소인 감액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왜? 왜냐면 감액된 거는 내가 감액시켜달라고 하는데 감액이 되면 어때요?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미 어때요? 이미 취소가 돼 있다면 그때는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게 3-318에 있어요. 자, 318에 보면 큰 제목이 로마자 4번 처분의 사정 변경에 의해 권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이게 2-404에서도 인용했었고 2-58이라고도 관계되죠. 목적 달성이 된 거예요. 취소해달라. 근데 직권 취소가 된 거니까 어쨌든 목적 달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보면은 명의신탁 등기 과징금 부과처분과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중 어느 하나의 처분사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당의 처분 사유가 아닌 다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명의신탁등기와 장기미등기는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안인데 다른 처분의 사유로 위법적법 판단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이것도 전혀 다른 처분이다라는 것만 알면은 뭐 쉬운 거고. 그 다음 공급거부는 말 그대로 제한이나 서비스, 용역, 영무가 이제 일반인들이 용역이라고 많이 쓰죠. 법률 용어는 영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공영무 뭐 이런 제한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인데 이게 오늘날 급부국가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매우 실효성이 있는 만큼 또 어때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관련 없는 결부일 때는 부당결부, 급부국가 원리에도 위반되고 관련 없으면 부당결부고 관련 있는데 너무 심하다 이러면 과잉금지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데 법적 근거를 반드시 요한다라는 건데 지금 현행법에는 환경법이 옛날에 없어졌고 건축법도 이제 오래전에 개정되어가지고 없어졌는데 왜 보여주냐면 요런 게 공급거부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된 게 그게 공급거부에 가는 건데 전기전화 그러니까 이 불법 건축물이죠.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 저게 이제 전기전화 수도 이게 공적인 서비스 아니에요. 공영무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이제 저게 있던 건데 지금 없어요. 한계는 공영무니까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계속돼야 된다는 원칙, 평등원칙에 의한 한계, 이거 300에서도 인용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도법에도 저 출제가 됐던 건데 일반 수도 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이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예요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없는 결부일 때 부당결부 이건 뭐 1편에 배운 내용이고 과잉금지도 그렇고 권리구제인데 사법관계일 때는 민사소송 당연하죠. 이 전화가입계약 이거는 행정사법관계에서 우리가 봤죠. 행정사법관계. 급부관계, 공법관계일 때 단수처분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처분성 인정. 이것도 봤죠.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그 다음에 그 정기 공급이 불가하다는 행위이나 공급거부 요청, 요망 요청, 요구, 촉구 뭐 이런 것도 행정지도로 처분성 부정 다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수수료 부과 징수와 수수료 납부 관계는 공법상 권리의무 관계죠. 이러면 행정소송 절차,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표에 가는 건데 공표는 위반 사실을 까발리는 거죠. 일반 국민에게 알리니까 개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의무 위반하지 마라 이제 간접적인 건데 특히나 이제 우리와 같은 동양의 최신 문화, 그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여기선 굉장히 이게 실효적이라 그래요. 그 얼마 전에 그 이혼하고 이제 자녀 배우자하고 자녀 양육비 안 줬던 그 배드 파더라고 해가지고 그거 그 명예훼손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공익 목적이 인정이 안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거든요. 다만 이제 허위사실 공표보다는 이제 형량이 가볍긴 한데 그 처벌을 무릅쓰고 그걸 공개했었죠. 그래가지고 막 어때요? 부랴부랴 막 양육비 준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요. 굉장히 실효적이에요. 새로운 의무형 학부시단 뭐 간접적 심리적 강제고 또 국민의 알 권리와도 관계되고 그러나 이거는 뭐 강제로 뭐 입을 벌려가지고 실토해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권력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 비권력적인 건 요하지 않는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상 강제적인 그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법적 근거 필요하다라는 게 적극설인데 이 학설은 뭐 거의 출제가 안 되죠. 판례는 소극설인데 이것도 출제가 안 됐어요. 법적 근거에 관한 게 없었는데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소곡설이라 하는 건데, 뭐 별로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것도 나눠봐야 돼요. 그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위헌이에요. 위헌. 그래서 일부만 위헌이다. 그래서 일부 위헌 결정된 건데, 근데 그거하고 구별해야 될 거는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은 뭐예요? 시정명령은 저거는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를 받은 사실의 공표는 범죄 사실을 까발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는 저건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이다라는 걸 까발리는 거니까 중하죠. 그러니까 한눈에 구별이 되죠. 범죄 사실을 까발린 거하고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을 까발리는 거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표에 관한 규정이 제가 일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충 자료를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개정돼가지고 추가된 부분도 있죠. 현행법상 위반 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일반 조항을 규정한 게 일반법이 있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7월 이후에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단 지방직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에 옛날에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하고 고액 국세체납 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원화 됐다는 걸 제가 실수로 놓쳤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일단 사안을 나눠봐야 돼요. 국세기본법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에 관한 명단 공개고 밑에 보면 국세징수법이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표다라는 거고.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은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저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불복 절차 중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우자에도. 왜냐면 저거의 결과에 따라서 요건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렸다는 거고 요 도표까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국세징수법이에요. 국세징수법에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부터 1년 이 숫자 국세학계액 2억 이상 이거 다 외워놔야 돼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구제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 취소가 되더라도 2억 미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행정소송과 달리 심판에서는 일부 취소도 가능해요. 같은 행정부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위에 거 준용한다라는 거고. 자, 어쨌든 제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그 본문 내용까지 읽을 건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법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형사법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행정법 교수 또라이가 이걸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 판례를. 그래가지고 판례를 이해하는 배경으로 제가 보라고 한 거지 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 보는데 뭐 결론은 뻔해요. 다 합헌이다. 뭐라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가 그 대법원 판례인데 그 개정 법률에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된 그 이전의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거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중간에 나오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 처분이 형벌이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개명령 제도는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의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그대로 정되지 않는다라는 배경을 깔고 봐야 돼요. 공표의 한계 법률에 있는 전형이 다 적용되죠. 공공성 당연한 상식이죠. 사생활을 까발려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익형량, 뭐 충돌할 때 이익형량 약방에 감추고, 공포의 진실성인데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독해를 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일단 국가기관에 의해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관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기관은 광범위한 조사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쉽게 위법성 조각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존부 판단은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까지 확실한 증거 줄임말이에요. 그냥 정도가 아니라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사인보다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 상당한 이 존부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 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 의무, 그 다음에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 능력, 그죠?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그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거고,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법령 준수 의무 등에 비춰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까지 요구한다는 거,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권리구제인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읽어보면 될 거고, 그 결과지가 청구와 관련해서 사제 광고는 죽을 죄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한정위헌이에요. 포함시키는 거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랬던 거고. 제재적 행정처분 및 관호사업 제한인데, 다음 페이지로 바로 갑시다. 그 판례로 가면,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에 관해서 형사 판결 확정 전에 한 행정처분에 접근데, 이거는 판결하고 그 행정처분, 이거는 전혀 별개다라는 걸 깔고 보면 돼요.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나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가하거나 병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게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요. 형사는. 그러나 해임 처분은 적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났거든요. 그 무죄 판결 난 거하고 그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거든요. 형사법상 범죄가 되느냐 이거하고 징계 사유는 별개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더라도 징계가 적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게 양벌 규정에도 봤죠. 좀 전에 과징금에서도 봤죠. 뭐 계속 똑같은 논리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재 조치에도 고의나 가시를 유하지 않는다는 거 외워둬야 돼. 이런 거는. 그 다음 법적 근거는 반드시 있어야죠. 일반법 없다. 일반적 관호사업 제한인데 이건 실제는 안 됐어요. 알고 있는 교수가 박준성 교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는 그 관련 있는 거에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제한까지 하는 걸 일반적 간호사업 제한인데, 이 병역법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된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위헌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저 박스까지 읽을 건 아니에요. 다른 교수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법률이 있을 때 위헌 시비 끝에 삭제된 건데, 국세징수법에. 이거는 어때요? 세금과 관련된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다 그냥 적용됐기 때문에 이게 비판을 받았던 건데, 지금 그래서 없어졌어요. 널리 허가인과 면허 등을 얻어 경영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이 있은 경우 국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의 소재는 납세 의무자다. 당연하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가
아닌 거가 되니까 국민에게 유리한 거죠. 특정 관할 사업은 이제 관련된 거예요. 자, 아까 일반적인 거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에 한정되니까 특정 관할사업 제한이라고 하는 거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마찬가지. 다음과 같고의 사유,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예요. 어느 하나 이러면 틀려요.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이거예요.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요거로 한정하기 때문에 특정 관할사업 제한이라는,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합계가 500만 원 이상, 여기다 플러스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 체납, 두 가지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 국세징수법도 옛날에 비판을 받은 끝에 이제 특정한 거로 제한됐죠. 다음 단락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예요.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한 경우,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면 3회 이상 체납, 금액 500만 원, 이것도 수험생을 배려한 입법이죠.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에 관한 거, 이거 행정 처분이니까 항고성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출국 금지에 관한 게 또 개정된 게 일부 있나? 빠뜨렸나? 저 시행령 하나 5천만 원, 그 금액까지 읽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 5천만 원 시행령 내용을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스까지. 금액,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거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제가 특별하게 더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넘기고, 그 관련 판례를 한번 보죠.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과 판단 기준인데, 이거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국민의 출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거든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것이에요. 기본권이니까.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고, 헌법 37조 2항에 있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행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면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 도피를 시키는 등으로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걸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간접적 강제 수단이라 이게 그럴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 이거 안 보면 뒤틀어내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요.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하는 거는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도 각각 별개다라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은 말 그대로 요청이지 구속되는 게 아니죠. 출국금지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장 등의 출국금지 요청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이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취지가. 출국금지 처분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가려져야 될 거다.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시정하라는 명령이죠. 이게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거는 거기 별도로 다뤘고, 이거는 이제 건축법 이외에 다루는 거죠. 대상, 이거 의무위반 행위로 야기되어 현재까지 준자는 위법 상태인데, 예외적으로 어때요? 장래 위반이 의심될 때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 안 보면 헷갈려요. 자, 명확성 정도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밑에 보면은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거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거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행위가 있었지만 위반행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죠. 일단 의무불이행이 있었지만 의무를 나중에라도 이행한 경우에는 그때는 새로운 부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정명령 중에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결국 위법이 되고 이는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적용법령은 1편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 판례 보면은 구건축법상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원룸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취득한 갑이 그 용도 변경에 대하여 이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물의 용도 변경이 용도 변경 신고 대상으로 됨에 따라 행정청이 갑에게 위 건물이 용도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까지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정된 이후에 했던 거라. 이건 앞에서 봤던 거네. 이건 이행강제금에서 봤던 거라. 이건 무시해도 되겠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일부 교수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 출제된 바는 없어요. 참고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보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맡겨도 읽어보면 될 단순한 내용이지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그래서 외우려고 무리하게 노력할 건 아니고 그냥 공익신고 이거 시사적으로 많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냥 상식 삼아 부담 없이 읽어두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무리하게 외우려고 할 건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